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화정책의 추진, 즉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정책을 전담한 핵심 기구와 일본, 중국 청나라, 미국에 보내는 사절단, 영선사, 수신사, 조사시사단, 보빙사 등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발, 즉 위정척사운동 4단계라 그랬죠. 1860년대에 통상반대, 1870년대에 개항반대, 1880년대 개화정책 반대,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 이렇게 4단계로 전개되는 것까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더 큰 반발, 82년에 생긴 이모군란, 84년에 생긴 갑신정변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인데 82년, 이모년에 생긴 군란, 군인들의 반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정근대사 시기에도 무신정변처럼 군사들의 반란을 배웠는데 조금 이모군란은 복합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흔히 말하는 군란이랑 군인들의 반란이라고만 할 수 있는데 구식 군인의 폭동,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있지만 도시 하층민의 저항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쿠데타 성격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발생 배경을 보면 개화 정책으로 신식 군대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기군만 우대했다니까. 별기군은 옷도 비단 옷에 총도 세고 좋은 거 그리고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게 되는데 요 구식 군대는 2형, 5군형의 2형이라고 우리 배웠죠. 얘네들은 월급도 제때 안 줘. 거기다 6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6개월에 힘들어서 쌀인 줄 알고 받아봤더니 이건 웬걸? 쌀은 없고 죄다 모래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빡치게 되고 여기 군사들의 반란에 힘입어서 개항 이후에 경제 불안하니까 일본 애들이 강화도 조약 이후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교 부록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일수호조교 부록, 조일무역규칙, 그리고 앞으로 배울 조일통상장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다 삥 뜯어가니까 이 경제가 불안한 거야. 거기다가 이 주식이 쌀인데 하층민들, 일본에 다 가져가니까 하층민들이 불안하겠죠. 이런저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결국에 구식군대가 봉기를 일으키고 도시 하층민들의 가담으로 민씨일파, 바로 민씨, 중전, 명성황후의 오빠 민교모와 민씨일파들이 다 제거되면서 이 모든 건 민씨 때문이야를 외치면서 왕비를 때려잡으려고 하자 왕비도 결국 피신하게 되는데 자, 지도를 여기 사람이 간단하게 넣어놨죠. 자, 보면은 이모군란 발생이 바로 선해청 여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책임지는 바로 민교모 집으로 가서 민교모한테 따졌는데 어디 쌍놈 새끼가 양반한테 따져 이러면서 오히려 따진 군인들을 밟자. 여기서 민교모를 제거하고 이거 별기군 때문이야. 별기군도 조진다라고 해서 일본 공산도 찾아가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거 한번 에브리바디 홀리바디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치자. 일본 공사가 났을 때 이미 일본 공사는 인천으로 피신해서 나르고 이 소식을 들은 명성황후는 충주 홍계훈이라는 나중에 사람 이제 명성을 대신해서 죽는 요 아저씨의 등이 업혀서 충주로 피신하게 되자 도심이 완전 혼란스럽게 됐잖아. 이 모든 거를 정리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흥선대원군 우리 아빠밖에 없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켜요.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키는데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재집권하면서 아들이 했던 개화정책을 다 중단하고 통리기무아문, 개혁정책의 핵심 기구였던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형과 3군부를 부활시킨다. 자, 근데 이 고종은 선생님이 저번 조선 파트 할 때도 말해줬던 것 같은데 조선에 3대 찐따 빌런 왕이 있어. 27명 중에 1대가 인조야. 능력도 없는데 왕이 되는 데만 혈안이 해서 병자호란 터뜨려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죠. 그리고 2대 찐따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 고종이에요. 왜? 파파보이와 와이프보이였거든. 아빠와 와이프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나라를 박살시킨. 그리고 3대 찐따, 바로 임진왜란을 맞이했던 조선의 14대왕 선조인데 머리를 쓸 때는 잔머리 써야 되고 잔머리 쓸 때는 머리를 써서 결국 피본 케이스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27명 왕들 중에 빌런 3명, 인조, 고종, 선조였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흥선대원군이 며느리였던 명성황후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절에 고종이 처음으로 아들을 봤어. 아들을 봤는데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항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먹었으면 배출해야 되잖아. 근데 배출이 안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걸 어쩌나 저쩌나 이러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 의사가 이거 간단하다. 학문만 뚫으면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간단한 수준이니까 합시다라고 했는데 명성황후도 그 정도 오케이 했는데 할아버지 흥선대원이 반대한 거야. 어디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느냐.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20년 된 산삼을 아이한테 먹이면 그 기운으로 학문이 빵 뚫릴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뚫리겠냐고 막혔는데. 그래서 결국 한 살도 안 된 어린아이한테 산삼의 그 달인 물을 먹였는데 이게 오히려 탈이 난 거지. 그래서 타노스 피부처럼 보라색으로 피부가 변질되고 결국에 배출하지 못해서 3일 만에 죽었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죽인 아빠가 바로 시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저러 갈등으로 결국 사이가 안 좋았는데 흥선대원군이 결국에 이모군란테 재집권하면서 개화정책 준다 했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뭘 했느냐? 명성황후를 국장, 명성황후 장례식을 해요. 지금은 황후라 그러는데 그때는 중전민씨 국장, 나라의 장례를 하는데 왜? 산 거 알고 있었어. 이미 충주로 피신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요런 장례를 하면서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그런 일종의 사인이었는데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죠. 그것처럼 이 충주로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자신의 온건계화파 세력에 면줄을 닿아서 청군을 개입하게 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진입하게 되는데 이 청나라 군대 개입하고 길을 안내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된다 이 말이야.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청나라의 목적은 뭐냐? 일본이 개입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왜? 일본 공산도 박살났잖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조선에 먼저 자리를 잡을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 애들이 직접 납치하면서 이거 문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빠져. 이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는데 기타 정보를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온건계합파의 김윤식과 어윤중이 흥선대원군의 동선을 알려주면서 결국 납치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하게 되면서 민씨정권 재집권 이른바 명성황후가 복귀를 하면서 이 중전민씨 국장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흥선대원군의 정책 다 폐지 개화 정책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게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 청나라의 입지 강화로 일본 세력이 약화가 돼요. 왜? 당연하지. 이 군사 반란을 청나라가 제지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체결한 게 뭐냐? 우리가 경제 파트 할 때 배우겠지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름이 긴 조약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한마디로 청나라의 속국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우리는 형식적인 4대 관계였어. 형식적 4대 관계였단 말이야. 우리 조선의 외교 4대 외교였죠. 그런데 4대 관계에서 실질적 아이고 실질적 종속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정 간섭 안 받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완벽히 내정 간섭받는 따까리 국가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의 내용이었다면 경제적인 내용은 한성과 양화진의 점포 개설권, 즉 우리나라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비개항장에서의 통상권, 즉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맺은 조약은 뭐예요? 인천, 원산, 부산만 개항하는 거였는데 즉 이 세 군데가 아니어도 청나라 상인은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합무역권,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데서나 청나라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나라가 이렇게 세력에 빨대를 꽂고 영향력을 넓힐 때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안 했냐? 바로 일본, 다시 제물포, 일본에서 인천 제물포로 돌아와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제물포 조약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일본 애들 때문에 결국 우리도 피본 거잖아. 그럼 일본 애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야 너희가 군란 일으켜서 우리 일본 사람과 일본 공사관이 불탔으니까 배상금 내놔. 이거 절대 좌시할 수 없어. 그리고 니네 치안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일본 공사관을 지키게 우리나라 군대를 주둔하게 허용해줘. 라는 내용이 바로 요 재물포 조약인데 재물포 조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포 조약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 즉 한마디로 배상금 지불과 우리나라가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군대를 주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네
우리가 입은 손해를 50만 원을 니네가 돈 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이 약간이 굉장히 주관적 아니야? 100명이 약간일 수도 있고 1000명이 약간일 수도 있잖아. 굉장히 주관적인데 어찌 됐건 군사를 둬서 우리가 직접 우리 공사관을 일본 군대가 지키겠다.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척화비 철거. 척화비 철거를 통해서 이 척화비가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핵심 아이콘이잖아. 이거를 철거를 시키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 조선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요 이모군란에 관한 핵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2년부터는 청나라의 역량, 중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뒤집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일본이 완벽하게 뒤집진 않지만 바로 2년 뒤 갑신년, 1884년이 갑신년이었는데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 갑신정변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묘청의 서경천동이랑 똑같아. 개경파와 서경파의 권력 쟁탈전이었잖아. 이거는 바로 4대당 옹건괴합파와 4대당과 개화당 급진괴합파의 권력 쟁탈전이었다. 권력 쟁탈전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이걸 보면 대내적인 발생 배경을 보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로 우리나라에 겁나 간섭질을 해대 청나라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찝적대니까 열받는 거지. 그런 데다가 급진계합파와 민씨척족, 이 명성황후 민씨 세력과의 갈등이 생겨. 그런 도중에 급진계합파는 뭔가 나라를 바로 바꿔보려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는 차관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민씨 일족이 다 이걸 겐세히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개화 정책이 어려워지니까 이 급진계합파의 입지 위신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84년에 중국과 프랑스가 베트남을 매개로 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주둔와 있던 5,000명 중 2,500명을 다시 중국으로 들러가요.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일본 공사 하나시라는 사람이 개화당한테 지원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너네 군사 없어서 반란이 아니라 정변 못 일으키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믿고 청나라를 쓸어버리자라고 하자. 김옥균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믿은 것 같아. 뭔가 자세히 꼼꼼히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본에서 도와준다고 하자. 그래, 그럼 해보자라고 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번호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정총국에서 파티가 열렸단 말이야. 파티가 있는데 김옥균이 자를 떨어뜨리면 그때 그거를 신호로 이제 쿠데타를 시작하는데 떨어뜨렸어. 그러면서 바로 화살표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신정부 요인, 핵심 장관들의 명령을 하고 죄송합니다. 우정 총국에서 먼저 갑신정변 발생한 다음에 쭉 이동을 해서 왕이 있는 경우궁으로 가. 그래서 왕한테 가서 지금 반란 일어났다. 청나라가 반란 일으켰으니까 이거 우리를 믿고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명상은 의심이 많은 거야. 야, 청나라가 지금 이미 지네가 정권 잡았는데 왜 반란 일으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청나라 공사 장군 데리고 와봐. 내 그러면 믿을게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급진기합하잖아. 그래서 명성을 협박했다고 그래. 칼이랑 총을 들이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따라갈래. 그래서 고종을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이 경우궁에서 신정부 새로운 정권을 맡을 사람들을 발표한 동시에 이 개혁정강 우리가 이제 배울 14개조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지났을 때 이제 명성황후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청나라 쪽에 계속 연주를 넣었나 봐.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방어하기가 어려운 넓은 지역으로 쳐들어왔고 급진 계합파 애들은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도망을 치면서 여기서 궁궐에서 계속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궁궐이 너무 넓잖아. 이 넓은 공간을 일본에서 지원해 줬다는 게 꼴랑 1,000명밖에 안 돼. 청나라는 3,000명이 데리고 왔는데 일본은 바로 1,000명밖에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고종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고종도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려고 하자. 결국에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일본 공사가 우리 일본 갈 때 배 타는 걸 빨리 도망치자라고 해서 결국 도망치게 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급진계합파가 우정총국, 우체국이라고 그랬죠. 우정총국의 파티를 축하하면서 정변을 일으켰고 개화당 정부를 결국 수립하게 해요. 그래서 입헌군주국 이게 중요한데 왕은 있지만 왕은 아이콘 심벌로서만 있고 내각 책임제
즉 일본이나 영국처럼 운영하려고 했었나 봐. 그래서 개혁 내용을 보면 요 14개조 정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 폐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조청상민 수릉무역장정에서 형식적인 사대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바뀌는 이런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이른바 신분제 폐지, 그리고 문벌 폐지, 그리고 지조법이라고 그래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제도의 세금 체제를 개편하는 거였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국왕의 전제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가볼게요. 14개조 정강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80개였는데 76개가 날라가고 지금 14개조만 남아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굵고 이탈릭체 친 것만 보면은 청해 잡혀간 흥선 내용을 송환하고 종래 청에 대한 조공혁을 폐지한다. 이게 바로 청과의 4대 관계 폐지라는 거예요. 4대 관계 폐지하고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해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거 바로 신분제 폐지. 신분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평등사회. 자, 그리고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이거 토지 세금 개혁이에요. 토지 세금 개편이지 토지제 개혁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이른바 재정 일원화. 즉 재정을 한 군데서 총괄하고 지출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일원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 대신과 참처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내각 책임제로 운영을 해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4가지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너무 빨리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너무 빠르게 배신을 해. 청나라가 3,000명 데리고 왔잖아. 그때 너무 빨리 들어온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꼴랑 1,000명밖에 없는데 두 배수죠. 그러다 일본도 빠르게 배신을 하고 개화당 정부가 바로 붕괴되는데,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1천하가 되면서 결국 정변 주도 세력은 망명하거나 피살당해요. 즉 홍경식 같은 사람은 나는 왕을 끝까지 보좌하다가 실패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고종이 있는 곳을 끝까지 지키다가 청나라 군대한테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아까 말했던 나머지 주도 세력은 다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빡세게 돼요.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가 운영했는데 이 갑신정변마저 청나라가 진압하게 되자 청나라의 그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고 영향력이 세졌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인데, 한성조약은 이번에도 역시 제물포 조약처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덤팅 씌운 거야. 지네가 분명히 배신하고 지네가 버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는 동시에 일본 공사관의 새로 지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텐진 조약인데, 이건 일본과 청나라에서 맺은 조약인데 뭐냐? 청나라와 일본 양군이 조선에서 공동 철수하자 이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 때 공동으로 왔다 공동으로 저기 빠져나가자.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서로 통보하자. 서로 우리 뒤통수 안 맞게 서로 알리자라고 했지만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청일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신정변도 3.1천하로 끝이 나게 됐는데, 의의 한계를 보면 갑신정변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야. 뭔가 바꾸려고 했다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전제 왕조 국가였잖아. 그런데 입헌 군주제를 시도하려는 점이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즉, 윗대가리들, 상류층 애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얘네들은 굉장히 상류층, 노론 가문의 필수 가문의 자제들이었어. 얘네들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가보 개혁, 을미 개혁, 애국계몽 운동 등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의의였다면, 한계가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인데, 충분한 지지 기반 없이 외세, 즉 일본에만 의존을 하고 토지 개혁에도 소홀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강했는데 지지 세력도 없는 데다가 일본에 의존하고 민중의 뭔가 러브콜을 받을 만한 개혁 정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신정변은 실패를 하고 청나라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 거문도 사건이란 뭐냐면, 영국이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영국이 러시아가 자꾸 연해주를 기반으로 조선에 찝적대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을 통해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거문도, 이름도 지네 멋대로 바꿔 포트 해밀턴으로 명칭을 해서 불법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지네가 찝적대고 다스리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도 야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거 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중재를 하면서 2년 만에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은 쉽게 말하면 그 블라디보스톡 즉 연해주를 공격할 전초기지 전초기지 확보라는 목적이 더 컸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고문도 보이죠. 영국 입장에선 청나라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건너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군도 세니까 거문도를 기점으로 언제든지 빠르게 기동해서 연해주를 치고 또 요 일대에 필요한 석탄이나 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요 밑에 건데 이른바 조선 또는 한반도 중립화론이에요. 중립화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자회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6개국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것처럼 이 중립화론도 한반도를 어떤 특정 나라가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서구 열강들이 인정하는 뭔가 중립국, 지금의 스위스처럼 만들자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부들러가 있어. 부들러는 스위스를 모델로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론, 우리 한반도, 조선은 끝까지 어느 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라는 내용으로서 조선 정부에 건의했지만 청과 일본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의를 했다. 그리고 육일준 서유견문이란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아저씨의 내용도 벨기에를 모델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 중립국을 구상하자. 즉 한마디로 조선은 다 중립국이야. 절대 다른 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지만 결국에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영국도,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미국도 다 싫은 거야. 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 그래서 내가 먹으면 낫다. 아니면 최소한 중국처럼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가져가는 게 이익이다라고 해서 이 중립화론은 중요하지만 제대로 써먹지는 못했다라는 게 중립화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반발, 82년, 임오년에 발생한 임오군란과 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에 관한 내용과 갑신정변 이후에 이 서구 열강이 한반도 조선을 가지고 어떻게 대립하는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